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도덕 교과서로 진행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을 잘 듣고, 1소단원 정보화 시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 15쪽입니다. 교과서 15쪽을 펴주세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의 글일 거예요.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다. 한 달 전에도 그 친구는 내 스마트폰을 빌려가 남아있던 데이터 용량을 다 쓴 후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와 그의 친구들은 나를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해 가만두지 않겠다, 쪼잔하다 하고 욕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그 친구는 바로 다시 나를 초대해 대화방에 가둔 채 끊임없이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의 데이터를 다 쓰고 다시 돌려줬다. 이건 거의 학교폭력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뭐 단순히 핸드폰 데이터 용량을 잠깐 쓰는 거야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친구들 간에 서로 핸드폰 빌려줄 수 있는데 핸드폰을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뭐 가만두지 않겠다, 쪼잔하다 하면서 욕하고 괴롭히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나요? 음. 요즘에는 뭐 거의 다 무제한 핸드폰을 많이 써서 이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자,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죠. 주인공은요,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느끼는, 이렇게 당하는 공격이 아니라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설, 인신 공격성 발언 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 모멸감을 느끼고요,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반복해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요, 뉴스상에서요,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인 문제, 사이버 공격을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뉴스를 통해서 봤던 사례 중에 하나는요. 한 명의 친구를 단톡방에 일부러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치 들으라는 듯이 그 친구에 관련된 나쁜 이야기들을 단톡방에 하는 겁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악질적이죠.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사이버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덜 느낀다고 해요. 우리가 진짜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는 거는요, 나한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카톡으로 그 친구에게 모함하고 나쁜 말을 하는 건요, 상대적으로 내가 죄책감을 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사이버 테러를 하는 혹은 사이버 학교 폭력을 하는 친구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도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아주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자, 교과서 16쪽입니다. 교과서 16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200번도 넘게 보낸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에도 유타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자 더는 참지 못한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지만 유타는 이마저 무시해버렸다. 아버지는 결국 유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소파에 던지셨다. 식탁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그런데 몇 분 후 유타의 왼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해 팔꿈치로, 결국 기타 연주자처럼 팔 전체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다. 유타가 황급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왼손의 격려는 멈추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의사에게 데리고 가. 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네요.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 이야기는요, 일본 작가의 소설의 한 장면입니다. 일본에도요, 우리나라처럼 핸드폰 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자, 유타라는 친구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아버지가 유타의 핸드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타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자 몇 분 후 유타의 왼손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타의 왼손이 왜 흔들리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죠. 유타가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자신이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참 슬프죠.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핸드폰 중독의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막 손이 떨리는 정도는 아니지만요. 아, 이게 핸드폰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외출을 했는데요. 핸드폰을 선생님이 깜빡하고 집에서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나 내가 밖에 나와 있는 사이에 나한테 급하게 누군가가 연락으로 오지는 않을까? 뭐 아니면은 급하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친구를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만나지 못한 채 일찍 집으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핸드폰이 없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잠깐 선생님 손에 없을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핸드폰에 굉장히 많은 걸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선생님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주인공처럼 우리가 휴대전화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정말 유타 같은 경우에는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단 한시도 눈에서 뗄 수가 없거든요.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친구를 사귈 수는 있을까요? 없겠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에 허비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는 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는 게요, 문제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생활에 도움도 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굉장히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 물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에 조정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여러분은 핸드폰을 이용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핸드폰에 조종당하는 사람인가요? 핸드폰을 이용하는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 16쪽을 봅시다. 자, 교과서 16쪽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6쪽입니다. 요 내용에서요, 여러분들 한번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줄도 쳐보고 이야기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자,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 문제의 유형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실제로 내가 친구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은요, 혹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욕을 듣는 거 아니지만, 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 좋은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이버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요즘에는 우리가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먹고 있고, 내가 오늘 어디에 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에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SNS에 올린 게시물들이, 불법적으로 이용이 돼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유괴에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버 중독. 단 1시간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집에 갈 때 핸드폰을 보면서 집에 가면 금방 시간이 잘 가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멍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것들. 사이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외에는 아주 많죠. 저작권 침해, 인터넷 금전거래 사기, 이거 보이스피싱 말하는 겁니다. 해킹, 나의 SNS가 해킹당한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바이러스 유포, 불법 사이트 개설 등이 정보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도덕 문제의 유형들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고요. 이 내용은 어떤 도덕 문제에 해당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 펜 들고요. 교과서 17쪽에 해당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번 같이 적어 봅시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네. 공짜로 내려받아 봐야지. 돈을 보냈으니 주문한 물건을 주세요. 나는 이제 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 모두 감염시켜. 자, 어떤 범죄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첫 번째, 저작권 침해입니다. 극장에서 상영 중인 상업 영화를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무료로 내려받는 것. 혹은 내가 그 사이트에는 돈을 지불을 했지만 영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돈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요. 요즘 당근마켓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내가 돈을 보냈으니까 물건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정작 먹튀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금전 거래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넷 거래 사기. 자, 여러분 교과서 17쪽에 적어야 됩니다. 모두 잘 적고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 주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년, 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뭐 얼마를 달라라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의 학년, 뭐 여러분의 집 주소는 모두 개인정보예요. 이것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개인정보를 당신이 확인하는 거 허락할게요 라는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학교가 나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라는 서약서를 썼을 거예요. 기억이 나나요? 담임 선생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핸드폰 주소도 알 수가 있고, 핸드폰 번호도 알 수 있고, 집 주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허용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제3의 사람이 나의 정보를 알고 있다. 혹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한다. 이것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컴퓨터, 핸드폰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유포가 될 수가 있겠죠. 바이러스 유포. 자, 기읍부터 그리고 리을까지 전부 다 교과서에 잘 적어놨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같이, 실제로 학교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정보화 시대의 도덕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 문제를 통해서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는지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과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나요? 수직적이었나요? 기억이 나나요? 네, 그렇죠.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보다 시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점에서 좀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물건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3번. 정보통신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법적인 문제만 발생을 할까요? 과연 도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네,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이거는 사생활 침해까지는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그죠? 사생활 침해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요, 그 친구에게 동의 없이 올렸을 때 그 친구가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나는 사진 올리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내 영상이 너의 뭐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도 올리면은 안 되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선 2교시 우리 이 두 번째 정보통신윤리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